과거 유럽의 중심이자 부유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가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프랑스를 두고 유럽의 아르헨티나라는 충격적인 경고 문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는 탱고와 축구로 유명한 나라예요. 20세기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부도를 9번이나 선언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 아르헨티나와 지금의 프랑스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같은 세계 최고급 명품 매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멀리 에펠탑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공기 중에는 갓 구운 바게트 향과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섞여서 퍼지고 있고요. 완벽한 유럽의 낭만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거리에서 고작 두 블록만 벗어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아시나요? 시꺼멓게 타버린 자동차 잔해들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고 건물 외벽은 성난 구호들로 가득한 낙서로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매캐한 최루가스 냄새와 함께 방패를 든 경찰과 돌을 던지는 시위대가 뒤엉킨 전쟁터가 펼쳐지거든요. 이게 지금 프랑스의 진짜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예술과 미식의 나라지만 속은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충격적인 실상을 하나씩 끝까지 파헤쳐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경제 성적표를 꺼내 볼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현재 GDP의 110%를 돌파했어요. GDP, 즉 국내 총생산이란 한 나라가 1년 동안 국경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총 가치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프랑스라는 나라 전체가 365일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해서 번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이 그보다 10%나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걸 개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훨씬 와닿거든요. 여러분이 1년에 4천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빚이 4,400만 원이에요. 게다가 매달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빚에 대한 이자도 쌓여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가족들은 오히려 더 많은 용돈과 더 좋은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막히죠? 지금 프랑스가 딱 그 상황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빚이 아직도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10년에 프랑스 국가 부채는 GDP 대비 85% 수준이었어요. 그게 1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10%를 넘어버린 거거든요. 줄이기는커녕 가속도가 붙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IMF에서 경고장을 날리는 게 당연한 거겠죠.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해주는 전 세계의 구조대 같은 조직이에요.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 IMF가 지금 프랑스를 향해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게 있어요. 빚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프랑스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이 모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프랑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 바로 공공부문의 비대화예요. 여러분, 이 수치를 들으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프랑스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거나 공공부문 종사자예요. 비율로 따지면 전체 노동 인구의 약 20%에서 22% 수준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비율이 약 8% 정도고 독일은 11% 수준이에요. 프랑스는 그 2배에 달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많은 게 왜 문제냐고요? 공무원의 월급과 연금은 전부 세금으로 지급돼요. 그 세금을 내는 건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일하는 사람 100명이 공무원 25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들은 웬만해서는 해고되지 않고 민간 기업보다 훨씬 두터운 연금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요. 자, 그렇다면 이 비용을 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을 올려야죠. 그래서 프랑스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을 합치면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월급의 거의 45%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국가에 내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직원을 뽑아서 월 30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국가에는 추가로 13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총 435만 원이 드는 거죠. 프랑스에서 월급의 거의 45%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국가에 내야 하는 부담을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이 훨씬 낮은 이웃 나라로 본사를 옮겨버린 거예요. 실제로
많은 프랑스 대기업들이 영국이나 벨기에, 룩셈부르크로 법인을 이전했어요. 프랑스의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IT 인재들도 더 나은 처우를 찾아서 런던으로, 베를린으로, 심지어 실리콘밸리로 떠나버렸고요. 그러면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악순환에 기름을 부어버린 사건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프랑스는 한때 유럽에서 전기를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원자력 발전 덕분이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즉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갑자기 끊어버리면서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했던 그 사건 이후에 프랑스는 우리는 석유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했고 한때는 전체 전력의 75%를 원자력으로 충당했거든요. 심지어 남는 전기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수출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탄탄했던 에너지 강국이 어쩌다 무너진 걸까요? 2010년대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정치권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이었거든요.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노후한 원전들을 조기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단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2022년 한겨울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때 전기를 수출하던 프랑스가 전기 부족 상황에 처해서 이웃 나라에 전기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연히 전기 요금은 폭등했겠죠. OECD라는 기관이 있어요.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이 모여서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일종의 선진국 클럽인데요.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프랑스예요. 공장들은 치솟는 전기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동을 멈추거나 해외로 이전했어요. 서민들은 난방비가 무서워서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집 안에서 버텼고요. 이것이 단순히 에너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경제 전체를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속을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프랑스의 뼛속 깊은 곳에서 골마가고 있는 사회 분열의 문제예요. 이걸 이해하면 왜 프랑스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가 보이거든요. 프랑스 파리를 여행해 본 분들 계시죠?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몽마르트르 언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파리 외곽의 방리우는 가보셨나요? 방리우는 파리 시내를 둘러싼 외곽 위성 도시들, 즉 파리 도심 바깥의 교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960년에서 1970년대에 프랑스 정부가 공장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같은 아프리카 북부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된 곳이 바로 방리우예요. 처음에는 일하러 왔으니까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이민자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이들은 프랑스 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취업 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려웠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지금 방리우 일부 지역은 프랑스 국가의 공권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곳이 됐어요. 경찰차가 들어가면 돌이 날아오고 마약 밀매 조직이 구역을 관리하고 있어요. 프랑스 내무부 자체 통계에 따르면 이런 우선 지구로 분류된 민감 지역이 프랑스 전국에 1,5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해요. 2023년에 일어난 폭동을 기억하시나요? 17세 소년이 경찰의 총에 숨지면서 촉발된 이 사태로 프랑스 전국에서 5,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수천 대의 차량이 불탔으며 피해액이 수억 유로에 달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거든요. 2005년에도 2007년에도 2017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프랑스 정부는 매년 방리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십억 유로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돈만 쓰고 상황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과연 경제개혁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프랑스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강국이었어요. 그랑제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에콜 폴리테크니크, 에콜 노르말 슈페리오르 같은 엘리트 교육 기관들인데 여기서 세계적인 과학자, 철학자, 기업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나왔어요.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프랑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피사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OECD 국가들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과학 능력을 3년마다 측정하는 국제학 업성 지도 평가인데요. 최근 결과를 보면 프랑스 학생들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수학은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이상적인 철학 아래 교육 개혁들이 진행됐어요. 어찌 보면 좋은 취지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력이 높은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낮은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가는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교사들의 처우예요. 프랑스 교사들의 월급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기피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은 민간 기업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프랑스에서는 창의적인 혁신가 대신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어요.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들이 미국, 독일, 한국 기업들에게 점점 뒤처지는 것도 이 교육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지 않는 농부에게 내년 수확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교육이 무너지는 나라의 10년 후 경제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이 이렇게 소름 돋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요?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볼게요. 19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나라였어요. 1인당 소득이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았고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아메리카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문화적으로 번성했거든요. 그런데 1940년대부터 페론주의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후안 페론이라는 정치인이 등장해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 복지를 늘리겠다,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쏟아냈고 국민들은 열광했어요. 당장 눈앞에 달콤한 것들이 쏟아지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을까요? 빚이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돈을 마구 찍어냈어요. 그러자 물가가 폭등했고 기업들은 투자를 철수했고 중산층이 붕괴했어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20세기 내내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국가 부도를 반복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프랑스를 보면 어떤가요? 선거 때마다 복지 줄이겠다고 말하는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겠다는 소폭 개혁 하나만 발표해도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나라 전체가 마비되거든요. 2023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추진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3개월 동안 전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했어요. 파업으로 쓰레기 수거가 중단돼서 파리 거리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고 기차도 서고 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결국 정부는 의회 표결도 없이 특별 조항을 발동해서 강행했지만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프랑스를 보며 아르헨티나를 떠올리는 이유예요.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다가 훨씬 더 큰 고통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구조.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구명보트를 준비하는 대신 선상 파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에게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금씩 쌓아 올린 결과예요. 공무원 한 명이 평생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노동자가 더 높은 임금과 더 긴 휴가를 원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은퇴한 노인이 편안한 노후를 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하지만 그 욕구들의 합산이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할 때, 그리고 그 비용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인 죄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를 보며 배워야 할 건 프랑스는 나쁜 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프랑스가 한때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지, 그 위대함이 어떤 선택들로 인해 조금씩 무너졌는지를 봐야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유권자이고 소비자이고 미래의 주인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더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그 선택의 무게를 프랑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빚더미 위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사회 분열이 아닌 연대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프랑스의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진짜 교훈이에요. 프랑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날이 온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거 아세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외국에 유학이나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라면은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오히려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이득을 위한 전쟁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를 갖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